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환영을 받으며 영빈관에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위대 의장대 사열을 마친 두 정상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開始が遅れまして失礼いたしました。今トランプ大統領の部屋で野球を見ておりました。日本とアメリカをより強く豊かにするために日米同盟の新たな黄金時代をトランプ大統領とともに作り上げてい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I have always had a great love of Japan and a great respect of Japan. And I will say that this will be a relationship that will be stronger than ever before.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일본에 역수입해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 축소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요타의 이 같은 방침과 더불어 일본 정부도 미국산 차량의 수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여러 정보들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새 총리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만남. 여기에 또 그 결과로 나온 여러 경제협력 이야기들이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일본 대표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만든 차를 거꾸로 일본에 판다거나 아니면 무려 5,50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치면 700조 원이 넘는 돈인데 이걸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런 약속들이 나오면서요. 혹시 이게 1985년 그때 그 플라자 합의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많이들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또 그중에서도 논란의 중심이죠. 이 5,500억 달러 투자 약속, 그 속내는 과연 뭘까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우는 사나에노믹스라는 거, 이게 또 어떻게 엔화 가치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엔캐리 트레이드,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 특히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것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 지금 이 상황이 과거 플라자 합의 때랑 그럼 얼마나 비슷하고 또 다른 점은 뭔지 그 가능성을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첫 정상회담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미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거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 말이고 또 새로운 황금 시대를 만들겠다. 이건 다카이치 총리 말이고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오갔다고 하고요. 히토리오 같은 그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문서에도 서명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네, 양국 정상이 만나서 훈훈한 분위기에서 덕담을 나눈 건 맞는데 그 이면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거는 역시 그 5,500억 달러, 일본의 대미투자 양해각서, MOU 체결입니다. 공식적인 명분이야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기여한다 이런 거지만 그 운영 방식을 뜯어보면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일단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 SPV라고 하죠. 이걸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투자를 다 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투자 대상을 최종적으로 누가 정하냐?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갖는다는 점이에요. 투자결정위원회 의장도 미국 상무장관이 맡고 일본은 그냥 자문 역할 정도 그런 협의회에만 참여하는 구조라는 거죠. 투자처가 정해지면 45 영업일 안에 약속된 계좌로 달러를 보내야 하고요. 아니 수익 나누는 방식도 듣고 좀 놀랐는데요. 투자 원금 회수할 때까지는 미국이랑 일본이 5대5로 나누다가 원금 다 회수되면 그 다음부터는 미국이 9, 일본이 1 이런 구조라고 하죠. 외국 기업 투자할 때는 일본 기업을 우선 고려한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 MOU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은 또 없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건 약속을 어겨도 법적으로 소송을 걸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인데요. 하지만 이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약속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금은 그럼 어디서 나오냐? 주로 일본의 정책금융기관들, JBIC나 NXI 같은 곳들이 출자나 융자 아니면 보증 형태로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미국에 보낸 돈은 일본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 그러니까 융자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자랑 같이 돌려받는 개념이라는 거죠. 만약에 투자 프로젝트가 잘 되면 괜찮겠지만 실패하면
그 손실 부담이 일본 쪽에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 다카이치 총리가 예전에 야당 시절에는 이런 투자 조건은 불평등하다 이렇게 비판한 적도 있다던데 총리가 되고 나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네요. 결국 뭐 미국의 강한 요구, 또 미일 동맹이라는 현실적인 무게 이런 것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카드다 이런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일본한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우리 투자 안 해 이런 선택지는 아예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거의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일본의 기본적인 대미회계 전략,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미국과의 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다른 이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뭐 손해를 좀 줄이거나 이런 식이죠. 아마 일본 내부에서는 이 5,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든 지렛대로 삼아서 다른 부분에서 최대한 실익을 챙기려고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실릴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이게 바로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 부과 이걸 막아낸 거다. 이런 분석이 거의 지배적이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뭐 수출액 얼마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본 안에 자동차 산업 관련된 일자리가 500만 개나 되고 여기에 얽힌 수많은 중소 부품 회사들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5,500억 달러 투자 결정보다 이 자동차 산업 지키는 게 일본한테는 훨씬 더 절박한 목표였을 수도 있겠어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자동차 산업은 정말 일본 경제의 뿌리 같은 거고 고용이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막대한 투자 약속은 이 관세 유예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대가? 그런 성격이 아주 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큰 그림에서 보면 일본 최대 자동차 회사죠, 도요타. 이 도요타의 계획도 좀 이해가 돼요. 미국 켄터키 공장에서 만든 캠리나 뭐 텍사스 공장의 툰드라 트럭 같은 차들을 일본으로 다시 가져와서 판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 미국의 그 대일 무역 적자 그거 좀 줄여주려는 제스처로 해석이 되고요. 또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 포드사의 F150 트럭을 대량으로 사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문제 삼는 그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 같아요. 네, 그 도요타의 역수입이나 일본 정부의 미국 트럭 구매 제한 전부 다 미국의 그 무역 불균형 압박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어쩌면 플라자 합의 때처럼 직접적으로 환율 건드리는 요구,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고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걸 수도 있고요. 가능성은 열어둬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일본 내부로 한번 돌려보죠. 타카이치 총리의 경제정책, 이름하여 사나에노믹스입니다. 이름은 뭐 그럴싸한데 여러 분석 자료들을 보니까 사실상 아베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를 그냥 이어받아서 좀 더 강화한 거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핵심은 여전히 같아요. 금리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게 묶어두고 계속 돈을 푸는 초완화적인 총화 정책, 그리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 이게 골자죠. 네, 이 사나에노믹스가 지금 여러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첫째는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 즉 엔저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계속 풀고 금리가 낮으니까 엔화 가치는 뭐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특히 2024년 하반기 들어서 이 추세가 더 가팔라졌어요. 둘째는 이렇게 싸진 엔화를 이용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거의 뭐 공짜나 다름없는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우리 한국 같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뭐 주식, 채권, 부동산은 기본이고 요즘엔 암호화폐까지 투자 대상이 아주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실제 뭐 생산적인 경제 활동에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쳐나는 돈이 자산 시장으로 막 몰려들면서 전 세계적인 자산 가격 거품만 키우고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바로 그 점이 제일 큰 불안 요인입니다. 엔캐리 자금이라는 게 결국은 빌린 돈으로 하는 투자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일본이 갑자기 금리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예상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딱 터지면 투자자들이 빌린 엔화 빚을 갚으려고 해외에 투자했던 자산들을 급하게 막 팔아치울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엔화 가치는 순식간에 폭등하고 반대로 투자 대상이었던 나라들 통화 가치, 예를 들어 우리 원화는 급락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그냥 이론이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비교적 최근인 2025년 8월에도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살짝 언급만 했는데도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엔화 가치가 낮고 또 해외 투자가 많은 상황이 일본 경제 내부에도 좀 복합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저온호황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건 지금 달러당 150엔을 넘나드는 이런 슈프 엔저 상황이 과거 아베노믹스 때랑 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해외에 사업 기반을 둔 대기업들은 엔저 덕분에 해외에서 번 돈을 엔화로 바꾸면 가치가 커지니까 이익이 늘어나요. 실적은 좋죠. 하지만 반대로 수입하는 물건들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니까 일반 가정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4년 가까이 계속 줄어들고 소비 심리도 꽁꽁 얼어붙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은 좋은데 국민들 살림살이는 더 힘들어지는 그야말로 반쪽짜리 호황이다 이런 의미죠. 게다가 1980년대부터 일본 기업들이 워낙 해외 투자를 많이 해놓으니까 해외에서 돈을 벌어도 굳이 그걸 일본으로 다시 가져와서 공장을 짓거나 직원들 월급 올려줄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낀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번 5,500억 달러 미국 투자는 어쩌면 이런 저온 호황 구조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돈이 일본 국내로 흘러 들어와서 가계소득이나 소비로 이어지기보다는 계속해서 해외 투자 형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더 굳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정책 방향이 좀 충돌할 가능성도 우려되더라고요. 다카이치 총리는 계속 돈 푸는 완화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에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BOJ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끝내고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양적 긴축으로 가려는 금융정책 정상화를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방향이 좀 다르죠.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일본 정치가 좀 혼란스러우니까 정부 입김이 약해진 틈을 타서 오히려 일본은행이 더 독립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게 됐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 내부의 복잡한 상황들이 바로 우리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선 엔저 때문에 일본 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반도체 장비, 철강, 화학 같은 우리 주력 수출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수출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품목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죠. 일본에서 사오는 부품이나 소재 가격은 오르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완제품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니까 무역 수지가 나빠질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커지고요.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코스피 시장이 이런 자금 유출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2025년 들어서 한국 증시가 미국이나 일본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로 이 엔캐리 자금의 움직임이 지목되기도 합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같아요.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우리 경제 구조상 엔저가 길어지면 수출 부진이 결국 기업 투자 위축, 고용 감소,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경제도 일본처럼 저원 호황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고요. 기업 실적은 괜찮아 보이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계속 나빠지는 그런 상황 말이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 미국의 강력한 압박, 그리고 일본의 대규모 투자와 무역 관련 양보 조치들, 이게 과연 1985년 플라자 합의 때와 얼마나 비슷할까요? 그때 상황을 잠시 떠올려 보면 1980년대 초 미국 레이건 행정부 역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폴 볼커 당시 연준 의장을 통해서 초고금리 정책을 폈었죠. 그 결과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치솟았고 미국 제조업체들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서독에 대한 막대한 무역 적자가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었고요. 흥미로운 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전임 대통령 중 한 명이 바로 이 레이건이라는 점이죠.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1985년 9월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제임스 베이커가 G7 주요국 재무장관들을 다 불러 모았죠.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치솟는 달러 가치를 좀 낮추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 그때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를 엄청나게 내고 있던 일본 엔화와 서독 마르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도록, 그러니까 절상시키도록 압력을 가한 거였어요.
일본하고 독일 제품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서 미국 제품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였던 거죠. 합의를 끌어내려고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하게 만들고 만약에 말 안 들으면 뭐 고율 관세 매기겠다 아니면 안보 협력 끊겠다 이런 식의 압박 카드까지 썼다고 하죠. 그 결과 엔화랑 마르크화 가치가 합의 이후에 단기간에 폭등했고 이게 결국 나중에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10년, 뭐 길게는 30년, 40년이라고 부르는 장기 불황에 빠지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네, 플라자 합의는 정말 환율이라는 경제 변수가 강대국의 정치적 또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건 현재 상황과의 유사성이에요. 첫째, 미국이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고 그 결과 달러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 둘째, 이 때문에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고 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점.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노골적으로 무역 수지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관세 같은 압박 수단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의 환율까지 직접 보겠다고 공언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을 딱 놓고 보면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결정이나 도요타의 미국산 차 역수입 같은 조치들, 이게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 압력을 미리 좀 누그러뜨리려는 선제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때처럼 직접적으로 엔화 가치 올려 이런 극약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좀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1985년하고 분명히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정말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직접적인 환율 조정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투자라는 어떻게 보면 좀 우회적인 형태를 취했다는 점이에요. 물론 그 배경에는 미국의 경제적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을 수 있지만 합의의 형식 자체는 다르다는 거죠. 또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은 현재 일본 경제가 처한 상황입니다. 정책적으로 유도된 엔저,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저원 호황이라는 매우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만약 지금 이런 상황에서 플라자 합의 때처럼 강제로 엔화 가치를 급격하게 끌어올린다. 그러면 일본 경제가 받을 충격은 1985년과는 아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출 기업이 어렵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훨씬 더 규모가 커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시에 청산되면서 일본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정말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5년보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고 특히 그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변수, 이건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위험 요인이라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고려할 점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 해도 지금 미국 안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런데 연준의 고금리 기조를 거스르면서까지 달러 가치를 직접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자 합의 때처럼 미국 달러 자체를 약하게 만들기보다는 다른 나라, 특히 일본 엔화나 유럽 유로화 같은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도록 압박하는 방식, 이게 여전히 더 현실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을 1985년 플라자 합의의 완벽한 재현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동맹국에게 무역이나 경제적인 양보를 얻어내려는 기본적인 구도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 보인다는 거죠. 일본의 최근 대미 투자 확대나 무역 관련 제스처들은 바로 이런 미국의 압력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강제적인 엔화절상 합의라는 직접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그 배경을 이루는 긴장감과 미국의 정책 목표는 40년 전과 상당히 닮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쩌면 일본은 그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플라자 합의 방식의 직접적인 환율 충격이라는 더 큰 재앙을 일단 피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겠고요. 네, 일종의 보험료를 내고 시간을 벌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근본적인 무역 불균형 문제나 그 정치적 압력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러한 긴장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5,500억 달러 투자 협정의 세부 내용, 또 일본의 사나이노믹스와 엔저 현상, 이것이 촉발한 엔체리 트레이드의 위험성,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더불어서 이 모든 상황이 40년 전 플라자 합의 당시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다른지 비교 분석도 해보았고요. 자, 오늘 논의의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 현재 상황이 미국의 고금리와 강달러, 그리고 이로 인한 무역 적자 우려와 동맹국에 대한 압박 강화라는 측면에서 플라자 합의 당시와 매우 유사한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이번에는 일본이 직접적인 환율 조정 대신에 대규모 투자와 무역 관련 제스처라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 깔린 힘의 역학관계와 미국의 압력 구조는 본질적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론 정보를 종합해보면 일본은 현재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요. 또 미국과는 유사시에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통화스와프 협정도 맺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꽤 든든한 안전판을 갖춘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막대한 대미 투자 약속으로 인한 재정 부담,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의 완화 정책과 일본은행의 겐축 지향이라는 서로 부딪히는 정책 방향 같은 일본 내부의 불안 요인들을 고려할 때 만약 앞으로 글로벌 금융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미국의 압력이 더욱 거세져서 플라자 합의 때처럼 직접적인 환율 조정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온다면 과연 일본이 가진 이런 안전 정치들이 충분한 방파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변수들 속에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